네, 정치천재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볼 때는 별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요. 2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잘생겨졌어요. 제가요? 예. 잘생긴 건가요? 그리웠어요. 네, 저도 그리웠습니다. 오늘 방송 그냥 두 분이 하세요. 예. 아니 좀 오늘 빠질게요. 오늘 저는 김용남 의원님께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너무 궁금해.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뭐 행보나 발언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저는 사실 개인적 경험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집요함을 꽂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해경군 김치 사건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번 주 라디오 방송을 하러 갔다가 앞뒤로 생방송을 이재명 후보 다음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 마주치셨겠네요. 그래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아, 생방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그게 트위터의 그 IP가 아니고 동일 아이디를 쓰는 국내 뭐 포털의 접속 IP가 당시 자택으로 확인된 거다. 이재명 후보께서 저를 붙잡고 막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거 잘못 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와, 장난 아니구나 이거. 이재명 후보의 집요함은 정말 인정해야겠다. 훌륭한 면모죠 그게. 왜냐하면 만기칠람하면서도 하나하나도 자기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반해서 그 무능한 윤석열 후보의 스토리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만기칠람은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윤석열 검색을 하면 김건희가 자꾸 나와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가장 이상한 선거로 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이제 후폭풍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내홍이고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선대의 문제를 봉합했던 울산 회동 이후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체말로 얘기하면 공짜 점심이 제일 비싸다. 공짜가 제일 비싸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6월 그 10일인가요? 그 당대표 10일인가 11일 날 당대표 되면서 2030 이대남들의 지지가 올라갔고 20대 30대 지지가 확 올라가고 호남에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너무 공짜 점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후과가 너무 큰데 이제 저는 그 심리적으로 보면 이것도 기존에 뭐가 눌려 있던 게 같이 폭발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울산께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같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폭탄주 들고 나르샤 했잖아요. 부산인지 울산으로. 이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젊은 정치인의 혈기, 젊은 대표로서의 이런 그 치기로 봐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 울산 갈 때 이거 쉼표 좀 봤어요. 좀 쉬어가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의 저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탈출구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강을 건널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저는 강 건널 다리도 없고 다리도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다 불태워버렸다. 위험하다. 이번 선거는 땡. 정말 이례적이죠.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습관성인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우선 그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간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조수진 의원이 100% 잘못했다고 치고 그러면 당대표가 이렇게 내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10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현역 의원 중에 누구 하나가 당대표에게 대들거나 당대표를 공격하면 그때마다 그만둘 건가요? 그러니까 내재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리더는 기본적으로 김용남 의원님 봤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이게 황당한 상황이라 설명이 사실은 좀 구차해요. 왜냐하면
비판받고 공격받는 거는 정치인의 숙명이잖아요.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나 이거 못해 먹겠어. 이거는 사실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그 전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 앉혀놓고 몇백만 원씩 월급 주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는 이해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굳이 바라보자면 사실 정치인의 책임과 권리는 1대1 동등한 그람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기사는 나가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그게 당대표를 공격하거나 당의 구조를 공격하면서 자꾸만 딴죽을 걸거나 발목을 잡는 그런 기사가 흘러나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럼 그런 건 야단을 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었는지 난 궁금하더라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당이나 선대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면 본인이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윤석열 후보하고 단판을 져서 고쳐야 될 부분이지. 이준석 이런 대표의 잘못된 폭력적으로. 점은 이준석 대표의 단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전에 밖에다 대고 떠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누가 날 공격한다고 네. 먼저 떠들어 버려요. 그리고 당대표한테 떠든다가 뭡니까? 아니 조용조용하지 않게 얘기하니까 크게 발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당대표한테 떠든다가 뭡니까? 아니 요새 보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주당 쪽이세요. 저는 열린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민주당이잖아요. 열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울산 해동 때 그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단판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바로 그냥 다 와서 폭탄질 먹고 제가 봉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 의원님도 김 단장님도 모르는 극비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왜 갈라선지는 아세요? 갈라섰나요? 갈라섰다가 울산에서 합류했잖아요. 예.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거기는 이미 당선이 다 됐어요. 네. 그쪽 내부 분위기 이미 당선이 됐고 그럼 인수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나와요. 책임 총리제 갖고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부에서 나왔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을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걸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백기를 들고 인수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이게 저는 꽤 한 9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김 단장님께서 멋진 명언을 했잖아요. 되는 집은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안 되는 집은 뭐를 해도 깨진다. 지금 안 되는 집이 그쪽 같아요. 이게 윤석열 그 후보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이 싸움과 이 쟁투에 관여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눈에 노출되지 않은 그 내부에 떡을 놓고 떡의 분할을 놓고 아주 이상한 저열한 싸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그 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걸 자꾸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지금 덧칠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고 그게 있어요. 말이 돼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한 번 정도 집에 가서 들어누우시고 이 선거가 끝나면 물론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희가 이길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너무 빨리 온 거죠. 이 두 번째는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극복도 가능하다? 끝나고 제가 종이 한 장 드릴 테니까요. 민주당 입당원서 쓰세요. 받아줄게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대위 내부의 어떤 뭐 권력 다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선거 전략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관련해서
사실은 이분이 뭐 녹색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도 나온 분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이슈를 주장해온 분인데 국민의힘과 어떤 교집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하고 계신 김한길 위원장이나 네. 박주선 전 의원, 김동철 전 의원도 사실은 무슨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이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거죠. 어떤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쪽의 극단에 서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지혜 부위원장도 어떤 면에서는 또 페미니스트로서 극단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양극단을 잘 아울러서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갈등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지혜 그 씨 영입에 대해서 사전에 김한길 위원장이 영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당대표하고 그 한 번도 상의가 없었나요? 그 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대위 체제라고 하더라도 상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약에 신지혜 위원장 때문에 저렇게 발견했다라고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이준석 대표 이 행태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전조가 됐던 과정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이준석 대표 패싱하고 김정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만 알았다? 그럼 그런 상황에 납득이 가세요? 아니 납득이 조직상 예. 당 선대위와는 별도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큰 우산은 그리고 당 속에 있는 거죠. 신지혜 부위원장이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그렇더라고요. 합류를 예. 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거 때 어떤 인사 한 명 한 명 영입할 때마다 당대표가 OX 쳐가면서 그걸 꼭 사전 결제 받듯이 받아야 되느냐 아니 이런 이제 문제가 제 있는 뜻은 거거든요. 그게 네. 결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은 아니다. 근데 상임 선대위원장이잖아. 아니 저는 뭐 지금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대남으로 대표됐던 FM 코리아로 대표됐던 이준석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은 무엇으로 상징되지? 안티팸 운동을 하면서 이대남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런 쪽에 국민의힘의 위원을 확장한 이 공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선거는 이준석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임 그리고 선대위원장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소위 엔티 페미니즘의 어떤 영역을 넓힌 공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달아나는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쪽을 지지하기 어려워지는 달아나는 표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길 잡기 위한 노력은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자기 선거가 아닌데 후보를 위해서 그것도 감내하지 못하겠다? 자기 정치적 기반에 어떤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참을 수 없다? 그거는 사실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전 이준석 대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만약에 제가 새시대 준비위원회나 국힘 선대위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 씨를 영입 안 했겠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신재 씨는요.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한번 여론조사 그 전략부 팀에 한번 돌려보세요. 신재 씨에 대한 반대는요. 남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있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신재 반대가 무척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이대남을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의 이런 그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극단적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인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모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맞았지. 근데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이제 얻기 위함인데 이것이 과연 이 집토끼도 지키면서 산토끼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예측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질문하면 이제까지 신지혜 그분이 철저하게 안티
국민의힘적 발언만 했어요.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있었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페미니스트인 척 했지만 막상 자기들이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엔타이 페미니스트죠.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세력은 그렇게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완전히 반페미니즘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신재 부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본인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신재 부위원장이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좀 끝에 서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갈등도 조절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굴 영입해도 오는 표 있고 떠나는 표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플러스가 될 것 것이라고 같아요. 예상을 하시는 거죠. 스펙트럼을 넓히면 아무래도 표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제외된 윤석열 선대위인데 선거 전략상 그리고 뭐 선대 운영의 측면에서 이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그 이제 선거에 또 어떤 결과 유불리를 따졌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뭐 비상 헬기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너무 이렇게 비대해진 선대위를 좀 축소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외연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기존에 정말 삐거덕거리고 분명히 안 돌아갔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보고는 잘 다뤄야 된다. 근데 지금 보고를 뭐 믹서기에 넣고 돌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준석 대표 본인이 보고 같아요. 본인을 얘기한 거죠. 본인은 위험한 복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던 거죠.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성 충고 한마디 할게요. 뭐냐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할게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정당인이 아니에요. 정당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당원들이라고 하는 전당원이 모여서 하나의 정신적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 놓은 추상의 실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몸집이 큰 단점은 있지만 그 저변에서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고유한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반짝 왔다가 성과를 내고 떴다방 생활을 평생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입장 들어와 봤더니 정당이란 데가 맨날 후보 발목이나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의 실체를 지지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 실체거든요. 그걸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 이분들이 과연 그 윤석열 캠프 지금은 선거 때니까 정당 무시해도 돼. 그걸 대표 무시해도 돼. 자, 우리끼리 꼭 이기는 선거 가야지. 이렇게 의기투합이 될까요? 난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도 잘 설득해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모셔와라. 그리고 공보단장 자리는 좀 욕심이 나겠지만 조수진도 다시 모셔와라. 예. 정당이 온전한 제 모습을 갖고 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떴다방은 조금 과하신 표현 같고. 아니요, 모셔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니요, 저는 느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 대표라는 자리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 거 별로 안 좋다니까요, 지금. 아니 공격이 아니죠. 네, 이거는 네. 제가 네. 보는 관점이니까. 비공개회에서 조수진 의원이 당 대표에게 거북한 말을 했다.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정당에서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정당의 당대표라는 자리는 상인연합회 회장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도 자기 장사에 해가 되는 얘기를 하면 막 화내고 공격하고 해요. 하지만 그거를 참아내면서 조절해서 그 연합회를 어떻게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셔오지 말자는 이번은 거예요? 너무 빨랐어요. 이번에 사퇴하겠다고 나선 거는 빨라도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성이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과거 신정아 씨 사건도 소환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이 수사와 또 현재의 어떤 윤석열 후보의 대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주에 이제 그 많이들 말씀을 하셨겠지만 전체 이력을 보게 되면 5개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력서를 쭉 썼는데 그중에 18가지가 허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국 게임산업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가장 쟁점이 될 부분입니다. 그 아주 즉각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직접적으로 이게 거의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의율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국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인턴을 했습니다라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것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후보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의 1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유죄로 본 겁니다. 유죄. 이게 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게임산업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게임산업회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데 저때 어떻게 도대체 근무를 했다는 거지. 정작 중요한 건 회장도 이것을 발급했다는 사람도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아요? 30대 초반의 여성은 남성 위주의 조직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억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조민양은 어떻게 됐냐면요. 가서 인턴한 거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인턴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여럿이 나왔고 최성해 총장이 이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그런데 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 딸이 인턴한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받은 표창장이 문제가 돼갖고 정경심 교수는 지금 4년형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데요. 자, 김건희 씨는요.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검찰이요. 기소해서요. 정경심 교수 살해에 빗대면 제가 보기엔 못 살아도 한 10년 살아야 될 건입니다. 그 사실 인정의 문제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말고 자기 얘기만 하세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된 건 사실은 그 표창장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개인 그 사무실에 쓰던 그 PC에서 파일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게임산업협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 사람이 없다? 그거는 반대쪽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입니다만 사실은 그때 게임산업협회가 태동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는 주장을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재직증명서 파일이 김건희 씨의 개인 노트북이나 PC에서 나왔다면 김건희 씨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께서 이게 그 법정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표창장 표절된 파일이 나온 PC는요. 1심에서는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2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당시 이 PC는 동양대에 있었고 그리고 IP 접속이 동양대에서 접속한 IP였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의 휴게실에서 있었던 PC에서 표창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1심과 2심 때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표창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그 PC에서 위조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과 다른 거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없으면 수원여대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서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서류가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이거 없으면 수원여대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 이런 서류가 존재한 적도 없었고 띄워준 사람도 없었고 김영남 우리 그 아주 훌륭한 이 법률가가 다른 방송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임됐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꾸라지예요. 그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해주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 안 된다는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위임됐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럼 위임받은 사람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 과정 하나 남은 거죠. 사실 확인을 해야죠. 예, 사실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한국 근무했다. 게임산업회에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허위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소법 그거는 이제 250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의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 징역상 이후로 바뀌었어? 잠깐만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네. 대법원 판결에서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거는 적극적인 퍼블리싱의 개념으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보세요.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디서 법꾸라지 죄가 같은 안 돼요. 법꾸라지 같은 얘기라서 어디서 아니 자, 이재명 보세요. 후보는 그거로 무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사람들이 진짜 법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왜곡해 버리면 윤석열 후보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거는 물어본 거에 소극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 내 얘기는 주도한 맞았지.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요. 기존의 우리 대법원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받았건 아니면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고의로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게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교묘하게 논리를 갖다 붙여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는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게 영미법상의 무슨 퍼블리싱 개념을 갖다 붙였죠. 어찌 됐건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척 중요한 거라니까요. 허위사실에 있어서 본인의 적극성, 소극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 의원님 자꾸 그 형사소송법이나 법을 몸으로 익히셔갖고 적극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항상 맞진 않습니다. 몸으로 익힌 법률이. 이 해명은요. 여기서 김영남 의원이 할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법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됐죠? 법정에 설 일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청와대로 가는 척하다 유턴했고 법정으로 가는 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요. 당선되더라도 이 김건희 씨에게 공적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정치를 몰라도 진짜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그 오징어 게임 찍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게. 자, 영부인에 관한 법적 지위는 없는데 제2부속실은 있어요. 제2부속실은 누구냐면 영부인을 보좌하고 비서하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법 체계가 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부인의 공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었고 만약에 저 영부인의 역할을 빼겠다고 하게 되면 부부 동반으로 하는 국제 정상회담 자리에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맨날 혼자 다녀야 됩니다. 내 부인이 무슨 의혹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러고 영부인을 그 방 안에 그냥 혼자 골반에 이건 부인 학대입니다. 배경을 좀 들어보죠.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동의하지 마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 안 영부인에 돼요.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있어요? 미국 찾아보세요.
청와대 경호처 인력 중에 일부가 영부인 경호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직계 가족의 경호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부인에게 별도로 책정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결정을 한 거죠. 이상한 정당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축소된 형태의 어떤 대통령 가족의 역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부인서부터 영부인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 영부인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몸이 10개라도 이 일을 다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특히 아동, 복지, 여성 이런 등등에 관해서 많은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분리된 이런 법을 정비해서 제대로 쓰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벼랑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없애겠다? 이 무슨 취지는 콩가루 영부인의 역할을 없애겠다는 것보다는 청와대 아니 말은 직제나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제를 축소하겠다. 그렇죠. 청와대 직제를 다소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있다는 이런 사망의 좀 진실 규명이 점점 어려워진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배임으로 마지막 이재명 시장을 겨냥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의의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먹은 곽상도 구속영장도 어리버리 청구해갖고 구속도 못 시키고 박영수 친척인가 인척이 뭐 100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박영수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돈 먹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하고 돈을 이상하게 설계한 하나은행 수사도 안 하고 왜 엄한 사람들 수사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게 당연히 했어야 될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돌연히 사망하시는 분들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곽상도 박영수는 왜 안 하냐고요. 사실은 진작에 이 사건 초기부터 등장했던 그분, 과연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왜 화천대유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게 구조가 바뀌었느냐. 이게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위로 올라가야 될 꼬리가 중간에 유한기 씨 돌연히 사망하고 또 최근에 김문기 씨 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리한 수사가 아니고 무리하게 너무 수사를 안 하다가 벌어진 참극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 정진상 실장이 2015년에 이 건 갖고 수사받은 건 알고나 계세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사받아갖고 무혐의로 다 끝난 사건이에요. 돈 먹은 자가 누굽니까? 곽상도 아니에요. 박영수 아니에요. 최재경 아니에요. 예? 그분들 돈 주겠다고 약속한 분들, 돈 먹은 분들 왜 그래 수사를 안 합니까? 그 말씀 맞아요. 돈 먹은 자가 범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돈 설계한 자가 지금 범인이고요. 그중에 50억, 100억을 나눠 가진 사람도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최종적으로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람이 누구냐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죠. 근데 이걸 질질 끌면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자꾸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되잖아요. 검찰 내 식구 감싸기가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이고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은행하고 김만배하고 이게 깨질 무렵에 곽상도가 나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7천억 들어오게끔 도와줬다. 아니 이게 있는데 왜 곽상도는 조사하다 맙니까?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정권 눈치 보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지금. 결국에는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수사의 또 방향, 대상 이런 부분에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또 한 주 쉬었더니 많이 쌓였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